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웅종입니다. 오늘 그 두 분 발표 굉장히 그 내용도 알차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해주셨습니다. 지만수 박사님께서 현재 중국, 그러니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중국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EU가 경제 안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그동안에 EU가 내세웠던 어떤 EU의 가치, 이념, 이것과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참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또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강유덕 교수님은 외대에 지금 LT 학부에서 그 유럽과 관련해서 또 경제통상 관련해서 또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강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의견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인 거시경제 현황입니다. 한국과 유럽이 직면한 거시경제적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EU와 중국의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EU의 개방 정책과 자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EU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유사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한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1.5% 선으로 예측이 되는데 유럽은 또 0.8%로 예측이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은요. 그리고 특히 독일 경제를 중점적으로 보면 독일 경제가 EU GDP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만 올해 독일의 경제 침체가 벌어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 전망 기관에서 그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과 독일의 공통적인 어떤 미래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사실 이런 저성장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축소 정책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EU 은행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조금 상당히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18개월 만에 무려 이 기준 금리를 2.5까지 높였기 때문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중국이라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G20 국가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를 2개 꼽아보자면 한국과 독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중 수출을 보면 3년 동안 계속 하락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보면 아마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무역 경제
경쟁 환경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끌어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 무역 교역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노동의 효율성의 증가는 멈춘 상태이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유럽, 특히 독일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경제 정책에 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EU의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과 EU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스탠스를 보면 201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때까지 유럽연합은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로 더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EU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는 2016년에 발간된 포지션 페이퍼를 보면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과 교역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과 중국의 국내 경제 개혁과 중국과의 경제 대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방향성은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나친 의존은 지양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닥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중국에 대한 EU의 스탠스가 그 시점부터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협력 파트너이자 또 경쟁자이자 라이벌로 인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유럽연합이 중국을 지칭하면서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 대한 EU의 태도가 미국의 태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보다 강경한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에 EU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핫한 단어였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올해 초에 집행위원장 폰델라이언 집행위원장이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다른 출처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는 중국과 어느 정도의 경제 관계는 유지하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든 자원이 집중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EU의 개방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산업 전략을 보면 이런 면모가 보이고 있는데요. 개방적이고 전략적인이라는 표현은 제 생각에 서로 상충되는 두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이다라는 것과 전략적이다라는 것은 맛있지만 건강한 음식 같이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그런 엄격한 사람이랄까 이렇게 좀 반대되는 단어의 두 개의 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상충하는 두
컨셉을 잘 밸런스 있게 결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하지 않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EU의 통상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EU가 이 통상 전략 리뷰를 발간을 했는데 이 통상 정책 리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입과 비슷한 단어는 25번이나 언급이 되었고 개방이라는 단어는 24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정책 보고서를 봤을 때 얻게 되는 느낌은 EU의 정책들이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이중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잘 보호하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 안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부 소스에 특히 중국에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는 아마 단일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수입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다른 교역 상대국으로 다각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안보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저희는 큰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면 그것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쇼어링과 자급자족, 자립, 이런 주요 원자재 루트 확보의 자립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한국 경제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과 유럽의 경제적 안보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이 굉장히 시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력을 도모하기에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 안보의 의미는 한국의 경제 안보와 유럽이 생각하는 경제 안보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논의를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은 제가 외부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제관계 전문가여서 제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텔마이어 소장님이 말씀 주신 EU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였는데요. 한국의 연구가 대부분 미국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 동맹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저희는 대부분 미국의 관점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책과 또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십과 동맹을 한국이 또 잠재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맺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미국 스타일이냐 중국 스타일이냐 아니면 준자본주의냐 완전한 자본주의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패권의 이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유일한 패권으로서 작용했다면 이제는 미, 중 패권이 분리되어서 더욱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마찰,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영합주의가 증가하는 것도 꽤 큰 우려사항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임이 돼서 돌아온다면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세계화를 이뤘던 시대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세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 세계 통합이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탈세계화를 겪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호 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정치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목도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극우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보호 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려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의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 특히 이 국가 자본주의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은 유럽과 여러 방면에 있어서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은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유럽에서 가져다 썼는데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EU가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맥락이 약간 다릅니다. 그 대상, 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 차이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고요. 네,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국가들이 보호 무역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은 전략적 무역 정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은 중국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중국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IRA 또는 반도체법 등으로 기술혁신법 등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는 미국이 중국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도 겨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정책이 이 산업 정책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한 EU 간의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한국과 EU가 어떻게 경제적 파트너십을 이 경제 안보라는 차원에서 맺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나토, AP4 등의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와 같은 도구를 한국은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을 위해서 최적 옵션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토는 사실 포괄적인
대응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통적인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접근법이 최적의 접근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EU가 단일의 하나의 행위자로서 이러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도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EU가 정말 하나의 단일된 행위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 자본주의라는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국영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국영 기업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국가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러나 중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국영 기업은 단 하나의 요소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인권 또는 수출입 통제 등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 박사님께서 이에 대해 WTO 규제, 원칙을 먼저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EU, 중국, 미국, 이 3자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제 WTO 개혁을 시키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 WTO를 개혁시키는데 진지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WTO 외에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PTPP도 있고 IPEF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펙 회의가 열릴 것인데, 거기서 아마 국영 기업 관련된 세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포럼이 지금 있고, 이런 포럼들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특히 이 WTO 개혁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개혁 같은 것이 있겠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와 중국과 관련된 질문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사님 두 분께서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좀 선택 취사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텔마이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의견과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정리된 하나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무역 다각화 협력 전략이 어떤 모양을 띌 것인가, 실무적으로 어떤 모양을 띌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개념적으로는 세 가지 상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EU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먼저 무역 장벽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거나 중립적인 파트너들과 무역 장벽이 있다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FTA와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일단 한국이랑은 할 수 없죠. 한국과는 이미 FTA가 2009년부터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자적 접근입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다자적 접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핵심 원자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원자재에만 무역 자유화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다 재협상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해당 원자재에 대해서만 자유화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또한 대내, 즉 국내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일련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텐데, 그 방식을 자유무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식은 대내 생산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보조금을 줘서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자국의 산업을 확장하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파트너국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비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인 우위가 없는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남반부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이제 여러 국가,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서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안보의 당위성을 매우 이제 좁은 경제 안보의 당위성을 우리가 마련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악용한 바가 있는데 법원에 가서 1심에서는 패소했었죠. 근데 심지어 주장을 할 노력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무차별적인 무역 도구를 WTO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펀더라이언 집행위원장님께서 EU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대신에요. 제가 리창 총리님과의 그 대화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그 행사가 이제 중국과 독일 기업들이 공동 조직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독일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중 투자가 올해 2분기에 역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수출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의 중국에 대한 그 입장 또는 접근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다 보니까 국가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신호가 상당히 이제 믹스 시그널이 많고 또 다른 국가에 잘못된 신호, 한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만수 박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우선은 국유기업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국유기업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문돈 교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의 경제안보 관련된 논의가 미국에서의 논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의 경제안보 논의의 중요한 축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중국의 국유기업 이슈야말로 우리 기업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그것만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속에서 그 다자주의적인 뭐 WTO를 비롯한 다자주의의 유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또는 그 속에서 논의하자는 중심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그 현재 그 WTO나 이런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걸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나 그 유럽 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이 그냥 그 뭐 WTO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그런 표현을 오랫동안 해온 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 국가 자본주의 같은 이슈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서 한국만큼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EU나 한국이 그 이슈를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서 제기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우리의 역할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자주의 쪽에 어떤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for the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패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제가 올해 4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막 또 이틀 전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왔는데요. 제가 보니 여전히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지도자들과 중국의 정치인들, 중국의 학자들로부터 저희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태도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중국의 지도자들과 또 다른 유럽 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소통의 반경을 넓히면서 중국과 더 많이 접촉을 해야 저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견 나눠주신 패널분들, 여사분들 감사드립니다.